안녕하세요. 법무사TV 시청자 여러분. 법무사지 리뷰의 사회자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지 2호로에도 많은 법무사님의 열정과 노력으로 최신 정보와 유용한 법률 정보를 가득 담아왔습니다. 본격적인 법무사지 리뷰에 앞서 풍부한 경험, 깊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무사지 리뷰를 항상 빛내고 계신 두 분의 법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록 법무사입니다. 5월 봄이 지나가고 6월이 찾아왔습니다. 6월에 준비하신 계획이나 6월 하면 떠오르는 추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6월에 개업했다라는 거 정도. 네, 법으로 본 세상 우리 김정호 법무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어요. 배드파파 양육비 청구 이의 소송 대응과 조정 사건.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히려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이에요. 2019년에 시작해서 올해 2024년도 초에야 일단락된 사건이었어요.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3가지 사건이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여자분이 의뢰인이에요. 여자분. 남편과 이혼할 마음이 생긴 차에 외로운 바람이 불어와서 아내분이 외도를 했네요. 그리하여 친정 어머니께서 우리 딸이 잘못했다 이혼하게 해서 위자료 다 받게 하고 그런 내용을 거쳐서 이제 위자료 판결 받았고 양육권도 남자가 가져가는 걸로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건 친정 어머니 있죠. 그런 어느 날 남편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한 거죠. 양육권이 있으나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그래서 우리 이선미 법무사님이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걸 하면서 이제 양육한 내용 다 근거를 자료를 뽑아서 이의진술을 제출하고 결국은 양육비 이행명령이 기각되었다 이거죠. 자, 여기서만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 김선미 법무사님이 제안을 했죠. 야, 이렇게 이럴 바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합시다. 그래서 아예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옵시다 라고 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신랑은 하나를 내세웠겠죠? 외도했습니다. 그럼 여자 측에서는 내세울 게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양육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외도했을지언정 자식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 판사님을 설득하여 결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신랑은 위자료를 못 받았다. 그래서 위자료 판결에 기한 압류시심이 들어왔어요. 이 여자분은 또 양육권 가져오고 나서 이 양육비는 아무리 실질적으로 내가 키웠어도 양육권이 있는 실질적인 사람에게는 양육비 청구를 못한다고 하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육권을 가져오고 난 이후부터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상계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논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결론 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서로 갖고 있는 채권, 위자료 채권과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서로 통장과 급여 압류가 들어갔다. 결론은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상계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양육비는 장래 채권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상계적상에 좀 맞지 않는 건데 그런 이제 결론을 못 보고 조정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 거죠. 사건 하나가 3가지 사건으로 변했다라는 거. 사실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같은 경우는 법무사님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기초로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 노하우들을 우리 법무사님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있고 여기서 더 대단한 것은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느껴질 수 있고 엿볼 수 있어서 이 민생사건부가 더 특별한 코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너는 넷플릭스 경제 읽기 코너입니다. 저 역시 돈 또는 경제에 관한 관심이 많은데 어떤 특별한 얘기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이경록 법무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호 넷플릭스로 경제 읽기에서는 한국 드라마 사냥개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만 막상 돈이 생긴 뒤에 그 쓰임에 대한 고민은 잘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이에 대해 신진상 저자는 드라마상에 세상에 좋은 돈 나쁜 돈이 따로 있겠습니까? 좋은 일 했으면 그게 좋은 돈이지 라는 대사를 인용해 돈의 쓰임새에 따라 돈의 가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자가 말한 좋은 돈의 5가지 조건 중 사회적 가치 창출, 윤리적 책임이 제겐 가장 크게 와 닿았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돈의 조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쓰임이 선한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돈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돈은 적어도 고민, 많아도 고민, 벌 때도 고민, 쓸 때도 고민하는 그야말로 요물인 듯 합니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코너입니다. 첫 번째 이슈와 쟁점은 서울 서부의 황대한 법무사님께서 유류분에 관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과 그 쟁점, 그 의미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관한 위헌 제청 및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권자로 규정해 왔는데 형제 자매에 대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 기대가 거의 의미가 없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단순 위헌 결정을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양, 양육, 봉양의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은 편율적 자녀에 대한 자격 상실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세 번째, 특별하게 재산을 더 기여하거나 아니면 부모 봉양에 기여를 더한 자녀가 더 상속을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 규정이 미비한 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 제2항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보편적으로 핵가족화된 현 사회 구조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시적절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유류분에 대한 한 목적성 그리고 각 개별 조항에 대한 합헌성 등을 따진 아주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 국회에서 정쟁으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회 각층 전문가의 다양한 입법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의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적절하고 만족할 만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슈와 쟁점 코너에서는 김진석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님께서 상법, 상업등기법, 법인 등기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입법 개정안 및 주요 내용 및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작년 11월 16일 정부가 상법, 상업등기법 그리고 법인 등기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 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될 것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각 법안의 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지점등기부의 폐쇄, 법인 본점 이전의 절차의 간소화, 외국 회사 등기 절차의 정비, 그리고 등기소 관할 확대,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청,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우리 법무사의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하게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는 것만큼 이 법들은 졸속 입법된 부분 그리고 입법 절차 과정에서의 불분명성, 이대로 시행되게 되었을 경우에 사회적 혼란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신속히 입법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에 따라서 제도가 뒤따라서 변화되는 만큼 법무사 업계에서도 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제언해 주고 계십니다. 명문장으로 있는 책 한 권 코너에 대해서 우리 이경록 법무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호 명문장으로 있는 책 한 권에서는 리사 펠트맷 베럿의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현재도 여전히 비밀을 다 밝히지 못한 뇌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기반으로 뇌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생각해왔던 생각이라는 개념이 뇌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은 다른 견해를 밝히면서 신체 예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뇌가 인간의 신체, 감정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뇌의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뿐 아니라 뇌를 알아감으로써 나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을 돕는 유익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법률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법률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골에 외딴 집을 세컨 하우스로 두고 있는데 마을과 떨어진 곳이라 무섭고 외롭기도 하여 진돗개 한 마리와 보더콜리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개들의 건강을 위해 목줄을 채워 항상 주변을 산책시키고 있는데 얼마 전 주말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산책길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A의 가족을 만난 우리 보더콜리가 반가워하며 다가가 재롱을 피웠는데 100m 이상 떨어진 A의 집에 있던 A의 개가 이 광경을 보고는 갑자기 흥분해 우리 보더콜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놀란 보더콜리가 제 뒤로 숨어버리자
A의 개가 제 앞에 서 있던 우리 진돗개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리 진돗개가 A의 개를 무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A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던 자신의 개가 촉발한 사고라고 생각했는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그렇게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개 치료비로 250만 원이 나오자 입장을 바꿔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경록 법무사님 얘기해 주시죠. 최근 심심치 않게 반려견에 대한 사건이 뉴스 등에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반려견의 소유자는 자신 소유의 반려견에 대해 관리 감독 의무를 지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에서는 타인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타인이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질문자의 반려견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반려견이 공격한 상황이고 그를 막는 과정에서 타인의 반려견의 치료비 등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은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법 제750조 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즉 질문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위법행위 및 손해, 그 양자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소명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질문자는 민법 제761조 상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 결과에 따라 질문자에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는 있지만 이는 성실한 소송 수행이 전제되어야 함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성실히 수집 제출하셔야 하며 적절한 법률 조언 등을 통해 소송을 수행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들어보시죠. 10여 년 전 매수한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 중인데 최근 조합에서 채비지 부분에만 채권 최고액 5천만 원, 근저당권자 땡땡땡땡 주식회사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3년 설정되어 말소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유 부분에는 말소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전 소유자와 그 가족들은 이미 오래전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연락이 안 되고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등기부는 청산종결간주로 폐쇄된 상태로 그 대표이사도 이미 사망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오래된 근저당권 등기는 법원에서 직권말소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잘 들었습니다. 김정호 법무사님 조언해 주시죠. 예, 이 사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당권이 아주 오래되었을 때 어디서 들은 얘기가 좀 뭐 직권말소가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하나 이제 지식적으로 알아두실 게 1980년 12월 30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만이 대상이 된다 라고만 알아두셔도 자, 직권말소 대상은 아니고 자 그러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시간이 오래되었으니 소멸시효를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문제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인데 자 전유 부분에는 저당권이 말소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토지 부분에는 저당권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이 말소된 것을 봤을 때는 아마도 변제로 인하여 말소되었을 것인데 토지는 그냥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변제가 좀 안 좋은 게 이 변제를 가지고 입증하기엔 되게 쉽지가 않아요. 무변론이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시송달 등이라면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변론보다 좀 더 쉬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저당권 말소, 그죠? 채무 소멸로 인한 저당권 말소, 부종성에 의한 저당권 말소 소송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상대방인 저당권자가 법인이에요. 청산 종결 간주되어 폐쇄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뭐 판결이니까 좀 다행입니다. 판결이니까 판결이 한 말소 등기로 해서 이 폐쇄된 청산 종결 간주되어 폐쇄된 법인의 문제는 이슈가 나오진 않지만 간혹 이게 뭐 합의해서 신청한 말소 등기를 한다고 할 때는 이 청산 종결 간주된 등 법인의 폐쇄된 경우 부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 다행히 소송으로 가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아무래도 저당권 말소가 되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이제 법인의 대표이사가 또 사망했다는 게 또 하나 큰 점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폐쇄된 등기부를 떼서라도 그중에 누가 임원이 있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임원이 없다면 아마 변호사 등이겠죠. 그래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까지 거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법무사지에는 법률 고민 상담소 사연 4개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김학수 법무사님, 그리고 서울 동부의 하경민 법무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글을 기고해주고 계십니다. 법률 고민, 문제가 있다면 우리 법무사님들 찾아와 주시고 법무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겁니다.
법무사가 사는 법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법무사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경록 법무사님 소개해 주시죠. 이번 호 법무사가 사는 법에서는 탈북민 1호 법무사인 이윤미 법무사를 만나보았습니다. 현재 남한 내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탈북민이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하고 계십니다. 이 와중에 법무사 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신 이윤미 법무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북한에서의 생활과 중국으로의 탈출, 남한으로의 입국 등의 과정을 듣다 보니 그 과정에서의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남한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의 삶과 자녀들을 위해 법무사 시험의 합격을 이루어내신 그 각오와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윤미 법무사는 탈북민 2기에 느끼는 어려움과 그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탈북민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법무사가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윤미 법무사가 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고 설사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응당 그러려니 하던 생활을 하였는데 남한에 와보니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응하고 어디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을 보고 놀랍고 부러웠다고 합니다. 가진 것에 대해 당연시하는 것보다 그 고마움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윤미 법무사님. 네, 이윤미 법무사님. 이윤미 법무사님이 있기까지 숨은 조력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윤미 법무사님의 스승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김종모 법무사님이 계시고 이윤미 법무사님께서는 그 김종모 법무사님의 사무실에서 법률 사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그 시험에 대해서 김정우 법무사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해서 한 5, 6년 정도의 공부를 마치시고 이번에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예, 그 후문에 김종모 법무사님이 중간에 포기할 거면 안 하겠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다면 도와주겠다. 그리하여 그 약속을 하고 결국은 이끌어내셨고 그런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도 더 하셨어요. 김종우 법무사님께서 힘들 때 본인보다는 자녀를 생각하라. 더욱 힘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매달 이 시간에 특별한 만남이 기다려지고 특별한 법무사님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이윤미 법무사님을 통해서 제 자신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들을 선별해서 법률 전문가이신 김병학 편집주간님께서 대법원 판례의 의미 그리고 해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이번 달에는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성립 요건, 규정 목적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의 의미 그리고 민법 265조 단서 조항에서 공유물을 공유자 각자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지 그리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의 개인 회생 개시 결정 전 피담보 채무 중 일부를 대의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잔존 채권 및 잔존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피대의 변제자보다 우선해서 회생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총 8개의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져 있으니 많은 법무사님께서 참고하시고 실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만난 법무사 코너입니다. 법무사님이 글을 쓴 게 아니라 법무사를 직접 경험한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연에 대한 글을 써주신 건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법무사님인지 궁금하네요. 김정호 법무사님 소개해 주시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무사님은 인천의 장태헌 법무사입니다.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장영수님 가명이죠. 자, 이분이 본인 명의 법인을 운영하여 실은 남편이 이 와이프의 이름을 빌린 거죠.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갚느라고 허덕지덕 하고 있는 차에 이분의 통장 등에 그죠? 1억 원가량이 되는 원리금 합친 1억 원가량이 되는 압류 추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태헌 법무사님을 예전에 알았던 것을 이유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태헌 법무사님이 처음에는 일단은 심호흡하고 안정을 시킨 연후에 뭐 어디서 압류가 들어왔는지 어떤 판결이 있는지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사건 조율을 해서 판결 모두 받아와라. 그래서 다 찾아보니 여기서 장태헌 법무사님이 무슨 이 비법 소수처럼 뭔가를 생각해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거는 글을 뺐어요. 왜 이겼는지 이거를 비법이 있어서 안 알려주신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압류 추심이 들어왔는데 몇 개의 소송을 장태헌 법무사님이 다 이겨버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송의 이름도 모르지만 아마 이 비법이어서 밝히지 않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 장태헌 법무사님한테 정말 고맙다. 1억 원 가까이 되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나는 세금만 갚으면 되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로 써주신 글입니다. 따뜻한 5월이 가고 청량한 6월이 찾아왔습니다. 옷이 가벼워진 만큼 그만큼 활동하기에도 좋은 날씨겠죠. 여름 문턱에 다가온 만큼 6월 한 달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호 7월호에도 다양하고 유익한 법률 정보를 가득 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강상수, 김정호 이경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